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추석 명절 연휴 이제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또 기성 또 연휴 보내시게 될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과 즐거운 소식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집중이 잘 안 된 것 같아. 모름지기 공부는 깨끗한 책상에서 해야 잘 되는 거. 피곤한데 내일 할. 걱정 마세요. 재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민주당의 텃밭 호남에서 치러지고 있어요. 또 조국 혁신당이 또 참전하기 때문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자, 먼저 이번 10월 재보선 영광 곡성 지역에도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도 후보가 이제 나왔는데 좀 경쟁이 치열해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선거는 여러 후보가 나오면 다 경쟁할 수 있죠. 근데 예.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저희는 윤석열 정권의 이 폭정, 실정 이런 것을 심판하고 단죄하고 끝내는 것이 제일 국민이 원하는 우선 사항이기 때문에 네.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요. 저 민주당이든 조국 혁신당이든 모든 민주 세력의 제1과제라고 보고요. 네. 보궐선거는 한 지역에서 일어나고 더구나 호남 같은 경우는 어떻든 민주당이 승리하거나 하여간 민주 세력의 안정적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 선거에 올인하거나 이런 것이 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당 차원에서 네. 대응하고 후보들이 뛰고 중앙당에서 필요하면 정책위 정도가 지원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영광하고 곡성에 이제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처럼 이제 사실은 정부 중앙당 같은 경우는 정부 여당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지방당에서 지금 한다고 하지만 조국 혁신당이 만약에 뛰어든다면 조금 열기가 좀 커질 것 같긴 합니다. 원래 호남의 민주당 텃밭이었지만 약간은 좀 분위기가 좀 과열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것은 조국 혁신당이 과열될 수는 있겠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조국 혁신당이 부터 이제 지민비조라든가 쇄빙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자임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쇄빙선의 방향과 초점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지금은 윤석열 정권에 구멍을 내는데 집중해야 할 때이지. 네. 전 당력을 다 모아서 지금 이렇게 호남의 한 개 선거구에 가서 올인할 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나 이렇게 지지층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 지역 선거는 당도 중요하지만 인물하고 정책이 중요한데 일단은 장세일, 조상래 후보를 영광 곡성군수 후보로 냈고 부산 금정구청장에는 김경지 변호사를 이제 내세웠습니다. 그 후보들의 경쟁력을 좀 짧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영광의 장세일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민주당의 후보로 있다가 이런저런 경선 룰 요구를 하다가 조국당으로 갑자기 이제 마지막에 가서 후보가 된 상대 후보를 조국 혁신당 후보를 포함해서 네. 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쭉 여러 번 조사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가장 경험이나 어떤 경쟁력이 입증된 후보고요. 영광의 네. 후보는
또 곡성의 그 장세일 후보가 그렇고 곡성의 조상래 조상래 후보도 후보. 예, 거기도 뭐 아주 압도적인 또 경쟁력 음. 우위를 보이고 있는 후보고요. 독보적으로. 부산의 김경주 후보는 행정, 사법, 뭐 또 조세 이런 쪽의 경험을 다 갖추고 있어서 네. 우리 당 소속의 거의 이제 여성 후보인데요. 중년의 여성 후보인데 저희가 예를 들어 은평의 김미경 구청장이나 맞습니다. 뭐 안성의 김보라 시장이나 강북의 이순희 구청장 같은 그런 여성 구청장들이 굉장히 잘하거든요. 근데 네. 그분이 뭐 경력이나 경험이나 심지어 어떤 외양까지 유사해서 저희 굉장히 잘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젠가 뭐 그 조국혁신당에서 뭐 김경주 후보를 좀 깎아내리는 얘기가 나왔던데 예. 그래서 뭐 왜 저럴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연히. 네. 뭐 그래서 다 가장 강력한 경쟁력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경지 후보자 금정구청장 이제 보궐선거인데 이게 사실은 부산 지역이니까 뭐 민주당이 좀 쉽진 않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단일화를 해야지만이 그래도 해볼만 한데 조국혁신당 얘기는 지금 단일화 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비춰지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이제 상대적으로 민주 세력이 조금 더 어려운 지역에서는 자연스럽게 경쟁력이 더 있는 후보로 단일화를 경쟁력 뭐 조사에 의해서 해온 것이 상식이고 뭐 일종의 전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김경주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 되고 조국혁신당에서는 그냥 이렇게 임의적으로 어디는 우리가 할 테니까 어디는 우리한테 어디는 우리가 할게 어디는 뭐 민주당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통상 그런 식의 접근법은 없죠. 여긴 여기 하고 여기 좀 달라 뭐 이런 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런 식의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 땅 나눠 먹기 식으로 하거나 정치 공학적으로 하는 것은 요새 국민들이나 우리 지지층이 볼 때 이미 옛날 얘기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경쟁력에 의해서 결정을 해가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결국 또 그렇게 될 것이고요. 네. 호남에서 좀 이렇게 민주당 홀대론 최근에 좀 제기도 되고 있는데 중앙당 차원에서 이번에 좀 계획 같은 것도 새롭게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와 또 현재의 민주당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 이제 호남에 뭐 거의 독자, 뭐 외아들 이런 수준으로 이제 사랑을 받아왔고 또 사실 민주당이 호남이 만들어낸 정당 뿌리가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일종의 일심동체 관계였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이제 지지도 받아왔고 그런 것인데 이제는 그 수준을 좀 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동안에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시대에도 민주당이 호남의 발전을 위해서 이 보수 수구 정권의 지역 차별에 맞서서 최선을 다해왔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는 민주당이 호남을 발전시키는 어떤 기본 정책과 어떤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실현하고 모든 뭐 시장, 도지사, 뭐 또 지방의원들이 그렇게 가야 한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2년 후 지방선거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후보를 공천하고 또 그 이후에도 점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보선도 그 하나의 모델 케이스라고 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제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라든가 기본소득, 특히나 출생 기본소득 그리고 에너지 기본소득 이런 것이 국가적인 과제이기도 하지만 가장 잘 실현될 것이 전남부터 시작된다고 보는데 마침 영광 같은 경우는 원전세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에 굉장히 적지이고 또 곡성 같은 경우는 초저출생 지역이어서 출생 기본소득을 비롯한 현재 당의 브랜드 정책을 가장 이렇게 선도적이고 모범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봐서 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어쨌든 민주당은 시장, 그러니까
도지사가 있고 그렇죠. 지방의원들이 다수로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브랜드 정책들을 실현할 책임감도 정책도 있지만 힘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하겠다. 지금 중앙당은 그런 어떤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군수 후보 A씨, B씨가 아니라 예. 결국은 영광이든 곡성이든 민주당 군수가 음. 당선되는 것이 영광과 곡성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또 이해를 구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번 보궐선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안 질문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네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항소심 결과가 나왔는데 이 전주 손모 씨 방조가 유죄가 됐습니다. 이게 김건희 여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판결로 그냥 김건희 여사는 그것 자체로 유죄다. 유죄다. 라고 그냥 보는 것이 정상이겠죠. 아마 아하. 국민의힘이나 그 김건희 여사를 방어했던 분들도 네. 그 사건에 지금 이번에 무죄가 난 분이 1심 때 무죄였기 때문에 음흠. 김건희 여사도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맞습니다. 거 아닙니까?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2심에서 뭐 대법원이 남았지만은 음. 사실관계를 다루는 2심에서 유죄가 났으면 그분들 얘기대로 해도 김건희 여사는 그냥 굳이 다시 소환하거나 이럴 것 없이 그냥 유죄인 거죠. 그래서 당연 자동 기소로 해서 사법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는 뭐 한강다리 가서 시찰하시는 시간은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마포대교 가서 그 뭐 행보들 그런 시찰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주셨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뭐 진정성을 봐달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최근에 진정성 네. 있는 시찰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떤 의미의 진정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스스로가 제1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하. 행태도 실제로도 그러하고 뭐 예.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통제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심각하게 보고 계시는군요. 자, 특히 지금 추석 명절 앞두고 의료, 응급실, 의료 대란 이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부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어제 한덕수 총리도 뭐 가짜뉴스 퍼뜨리지 말라 이렇게 화를 내고 있던데 의료 대란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또 괜찮은 겁니까? 응급실 가보세요. 잘 돌아갑니다. 이제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에 대해서 조금 뭐 이렇게 항의를 했는데 일종의 네. 한덕수 총리가 또 한 번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서 한동훈 대표를 밟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 일종의 한동훈 대표의 표현을 빌면 외계인의 인식이었던 것처럼 네. 한덕수 총리의 조차도 이제는 외계인의 인식 수준으로 가서 이 정권 전체가 이제는 국민과 현실의 땅을 이렇게 발에 딛지 못한 그러한 정권 상태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누가 지금 예. 응급실에 가서 어려움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요. 것이 예. 뭐 굳이 토론의 여지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 의료 대란 뭐 추석 연휴간에 없으면 다행이지만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정말 걱정이죠. 네. 지금은 이게 사실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공백 상태를 이렇게 거의 만들어 놓은 상태가 돼서 그렇죠. 사실은 모든 국민들께서 요 기간 동안에 병원 갈 일 없도록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일종의 자구의 마음을 가지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참 죄송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선 의료실 뺑뺑이 상태라도 응급실 뺑뺑이 상태라도 좀 시정하자 이렇게 그렇게 제기를 한 건데 네. 그에 대해서 뭐 대통령 총리나 정권이 저렇게까지 하고 그나마 여당 대표가 얘기하는 것
조차도 뭐 무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 이야기를 음. 뭐 콧등에들 듣겠습니까? 음. 참 답답합니다. 해결책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제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최소한도로 상황이 조금 호전되려면 저희가 전제 조건으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네. 소위 여야 의정 테이블이 되려고 해도 예. 가령 모든 문제를 최소한 논의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열어놔야 상대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 앉는 것 자체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책임자들은 네.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있고 대통령이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일이 돌아가는 거 그게 아니겠습니까?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걸 다 무시하니까 결국 지금 소위 얘기하는 테이블 자체가 안 안 열리고 되죠. 있는 건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문제를 더 악화시키려고 하는 건지 참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 이제 시작인데요. 국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짧게 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비판을만 할 수밖에 없는 저희도 너무 죄송하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폭정을 끝내는데, 그러니까 더 전력 투구하겠습니다. 요 연휴 기간 동안에 재충전하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은 조국 혁신당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월세살이 하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신장식 조국 혁신당 의원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곡성 민원실장 신장식입니다. 지금 곡성에 계신 겁니까? 네네, 지금 군청로 40-1 마당이 있는 농가주택에 지금 있습니다. 예. 아니, 곡성에서 주로 뭐 지금 민원실장 말씀하셨는데 어떤 활동하고 계시는 겁니까? 먼저 이 박웅두 후보, 저희 곡성 네. 박웅두 후보 예. 열심히 노력을 하고 농민운동가로서 또 정책 전문가로서 활동을 해왔는데요. 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인재 영입한 영입인재다라고 하는 점을 곡성 국민들에게 먼저 많이 알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곡성에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의도 국회에서 좀 풀어주기를 바라는 네. 국민들의 목소리도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월세살이 얘기부터 조금 해보겠습니다. 네네. 비교적 일찍 조국 혁신당 이 곡성이나 전남 지역으로 갔거든요. 그만큼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런 의지가 좀 있다고 우리가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우선 네. 저희들이 일찍이라고 할 수 없는 게 네. 이곳 민주당 같은 경우 이 호남 지역에서 워낙 오랫동안 뿌리가 깊은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렇죠. 늦어도 한참 늦은 거죠. 늦은 거다 이거는. 네. 예, 민주당 후보들은 또 자기들끼리 이제 경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또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원래 민주당에서 입당을 받아주지 않았던 무소속 후보를 입당을 시켜가지고 후보가 됐어요, 결국. 네. 조상래 후보라는 분이. 조상래 후보죠. 그러니까 네. 그만큼 민주당은 워낙 오래전부터 뿌리 깊이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호남 지역에서 조국혁신당이 뭐 빨리 시작을 했다, 뭐 이렇게 보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예. 자, 어쨌든 지금 월세까지 하면서 총력전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 지역, 특히 지금 뭐 영광하고 곡성에 보궐선거 열리는데 어쨌든 호남은 민주당 텃밭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번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조국 혁신당이 좀 앞질렀던 측면도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 지금 솔직히 어떻습니까, 의원님? 어제 네. 영광 같은 경우 영광하고 곡성 양쪽 다 이제 첫 후보 구도가 확정이 된 양당 후보들이 확정된 이후에 네. 첫 여론조사를 했어요. 이쪽 호남 지역에 있는 3개 언론사가. 예. 예, 근데 이제 영광에서는 오차범위 내지만 조국혁신당 후보가 조금 앞서는 것으로 오호. 결과가 나왔고요. 예. 예.
곡성에서는 좀 뒤처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후보 선출 과정도 조금 민주당에 비해서 좀 늦었고 하다 보니까 여론조사 결과는 곡성에서 좀 낮게 나왔지만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왜냐하면 예. 당 지지율은 또 괜찮게 나왔어요. 음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장에서 만나면 우리 조국 대표 곡성 군민들 현장에서 만나면 안아주십니다.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네. 라는 말씀을 하세요. 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음흠. 서초동 촛불에 마을 사람들이랑 같이 올라갔다 왔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조국 대표를 우리 곡성 국민들이 지난 선거에서 살려주셨거든요. 조국혁신당 덕분에 저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고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고 있어서 저는 해볼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인물 경쟁력이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곡성에는 박웅두 후보가 또 영광에는 장현 후보, 금정구청장에 류재성 변호사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또 경쟁력 또 어떤 사람인지 짧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재성 변호사 같은 경우는 부산대 출신이고 부산에 원래 연고가 있었는데 서울에서 인권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야 부산으로 다시 내려가야 되겠다. 부산에서 지역에서 인권 변호사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부산으로 내려가신 지 한 10수년이 좀 지나셨어요. 네. 찐입니다. 제가 아는 저도 유재성 변호사 아는데 찐이다, 찐. 찐이다. 예. 예. 이분이 이런 찐이 정치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놀라웠어요. 더군다나 또 조국혁신당을 선택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웠고 장현 후보는 영광에서 아주 오랫동안 지역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인지도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영광 국민들이 다 아시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굉장히 깨끗하고 깨끗하게 살아왔다라는 점을 영광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시고 지역에서 정치활동 오래 하셨기 때문에 박웅두 곡성 군수 후보는 정말 곡성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메론 농사 여기 곡성의 특산품입니다. 그 다음에 소란 농사 짓던 농민이고 또 농민 운동가고 농민 정책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여기 곡성에는 농민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는데 농민수당 1년에 60만 원 받거든요. 상품권으로. 근데 이거 군수나 군의원님들이 다 안 된다고 했었는데 막 서명 받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국회 통해가지고 군민수당을 만들었어요. 농민수당을. 이랬던 분이다. 그리고 섬진강에서 그 일대가 범람해가지고 수해 나서 논밭 다 잠겼을 때 나서서 이분들 수해 피해를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게 해준 사람도 박웅두입니다. 그래서 곡성하면 박웅두, 영광하면 장현, 찐하면 금정현 유재성. 라임이 딱딱 맞아떨어지게 말씀을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다만 유권자들이 이제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진 거는 좋지만 호남 같은 경우는 민주당 텃밭이기도 하고 또 부산 금정구청은 구청장은 그냥 한 명이 가도 이기기 어려운데 이렇게 분열돼 있으면 단일화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상황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이제 우리 양궁 단체전 보시잖아요. 하고 개인전도 있잖아요. 단체전에서는 김재덕, 김우진, 이우석 요 세 사람이 먼저 활 쏘면 바람 방향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뒤에서 화이팅도 외쳐주고 6시 방향입니다 9시 방향입니다 하고서 단체전에서 힘을 모으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윤석열과 싸우는 데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그리고 다른 야권들이 단체전 할 때처럼 힘을 딱 일말의 틈도 없이 굳게 뭉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체전 잘해야 되니까 이번 개인전에서는 김재덕만 출전해 이우성만 출전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개인전에서는 개인전대로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메달도 따고 우리 김우진 선수가 금메달도 따고 이우석 선수가 동메달 따고 이렇게 다 그 메달 따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 선거에서 금정, 강화는 단체전, 호남은 개인전이다. 그래서 강화에서는 저희들이 민주당 후보를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금정에서는 단일 후보로 단일화 효과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 금정을 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일화 효과를 내면서 민주당 후보든 조국혁신당 후보든 단일 후보가 딱 돼서 이재명, 조국 두 분이 가서 단일 후보 손을 딱 들고 전 국민이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선거 아하. 때처럼 예. 전 국민이 자 지원합시다. 전 국민 금정 연구자 찾기 한번 합시다. 하면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목표는 네. 물론 우리 후보를 낸 개인전에서 우리 후보가 응원하는 선수가 금메달 따길 바랍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단체전까지 이겨서 네. 4대0 싹쓸이를 하는 거다, 야권이. 다 이겨야 된다. 다 이겨야 된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내전 상태에 빠질 겁니다. 아하. 윤한 갈등이 네. 피크를 찍기 위해서 점점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 패배 누가 책임이냐? 한동훈 책임이냐?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때문이냐? 이거 가지고 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싸움이 날 것이다. 예, 집권 그때가 여당에서는. 되면 네. 그때가 되면 김건희 특검이든 한동훈 특검이든 최혜병 특검이든 그때는 기회가 생긴다. 그 내전의 가운데서. 네. 알겠습니다. 자, 현안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김건희 여사한테 미칠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원님? 최소 방조 잘 아시잖아요. 최소 방조. 예.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우리 했지 않습니까? 12시에 때려주삼 33,000? 예. 네, 12시 송? 예. 그리고 7초 만에 33,000 때려주삼대로 실행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걸 그냥 방조라고 할 수 있느냐? 박 변호사님. 방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거 방조에 그칠 일이 아니다. 공동정범입니까? 예, 저는 공동정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구체적인 사건은 뭐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예. 드러난 정황만으로는 아하. 방조에 그치지 않고 공동정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요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고 예. 검찰이 방조범은 예비적으로, 공동정범은 주의적으로 먼저 네. 공동정범부터 판단해달라라는 거죠. 예. 주의적으로 공동정범, 예비적으로 방조범 기소하지 않는다면 네. 검찰은 스스로 존립 근거를 허무는 것이다. 아니 이게 사실은 이제 기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이런 결과를 검찰이 예상을 못했나요? 왜 공소장 변경을 신청을 한 건가요? 이창수 아니 뭐 지검장이 했을 수도 있는데도. 있겠죠. 뭐 예. 그러니까 저는 검찰 내부에도 네. 이런저런 최소한의 저항은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의 저항은 예. 있죠. 원래 그 1심에서 김건희 여사 23억 김건희 최은순 두 분이 23억 가까운 돈을 수익을 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그렇죠. 이런 얘기 예. 검찰이 했던 거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 발표를 했던 검사들 2명은 한 사람은 저 해외로, 한 사람은 저 지방으로 내려가긴 했습니다만은 네.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몇 가지 사실들은 존재한다. 아하. 예,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소장 신청했고 결론이 손 씨에 이렇게 난 대해서 거네요. 그렇죠. 예. 손 씨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을 한 거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기는 뭐 금출천 성역이라 네. 조사도 안 하고 최은순 씨에 대해서만 비공개 조사했다고 어제 하더라고요. 뭐 비공개 하는 조사가 척은 합니다 알려졌습니다. 지금. 예. 예.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가 행보를 계속 광폭적으로 하고 있어요. 마포대교 뭐 순찰했던 그런 얘기도 있고요. 이 행보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뭐 내가 낸데 하는 행보 아닙니까? 예. 야 내가 찐이야. 내가 실제 그 용산 대통령실의 주인이야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나라 걱정이 많으시던데 네. 뭐 앞으로 뭐 현장에서 문제를 경청하겠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현장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지도 편달하시던데 왜요? 도대체 김건희 씨가 뭔데 경청하고 지도 편달하시나요? 정말 후안무치하다. 네.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 뭐죠? 마포대교 뭐 한강대교 갔을 때 예. 소위 본인이 예전부터 자살 예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앞으로도 자살 예방과 관련된 일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다면 김건희 씨가 예. 제일 먼저 가야 될 곳은 어디냐? 어딥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아하. 예. 가서 직원들에게 제 탓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김 국장님 극단적 네. 선택하신 거. 네. 권익위원회 분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괴로움 끼치지 않게 해서 제가 자숙하겠습니다. 저를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네. 자살 예방을 본인이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일입니다.
아하. 어떻게 그런 일 또 음흠. 하지 않고 반성도 없이 마포대교 가서 경청을 하겠다느니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런 말을 합니까? 뻔뻔합니다. 뻔뻔하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명절 앞두고 의료 대란이 좀 우려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해결 방안은 없는 건지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 여론조사 이렇게 쭉 추이를 보면은요. 예. 두 가지에서 다 똑같이 과반이 넘어요. 하나는 의사를 숫자를 늘려야 된다. 예. 과반이 넘습니다. 60% 가까운 맞습니다. 분들이 예. 찬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지금 방식으로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음흠. 지금 방식으로 윤석열 방식으로 밀어붙이기 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응급실 뺑뺑이 돌고 있고 현실적으로 야 생선 이번 설에 가면 야 생선 조심하게 먹어라. 너무 많이 먹지 말아라.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될 겁니다. 지금 어르신들은 예. 전부 다. 이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려면 저는 첫 번째 전공의들 돌아오셔야 되는데요. 돌아오게 돌아오시게 만들어야 된다. 하려면 예. 돌아오셔야 되는데 예. 의정협의체에 들어오셔야 되는데요. 예.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있죠. 예. 예. 첫 번째 내년도 의대 정원 예. 이것도 논의의 대상으로 의제로 올려야 됩니다. 첫 이거 번째. 내년 그리고 2025학년도 의대 지금 예. 수시 모집하고 있는 것부터 예. 예, 의제로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최소한 박민수 차관 조경 그 장관 네. 물러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야 된다. 예. 예, 예.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습니까? 그 사람이 의정 뭐 협의체든 어느 협의체든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네. 국민들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어요. 음흠.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국정의 신뢰도를 위해서라도 이 두 사람은 잘라야 된다. 네. 그게 네. 정답이다 이렇게 그게 말씀해 전제입니다. 예. 그렇게 돼야 여야정 협의체가 이루어질 겁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가. 예. 자, 끝으로 이제 명절인데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네. 추석엔 가족의 행복, 네. 한 해겐 국민이 행복. 우리 국민들 머리 위에 하늘 위에 조국혁신당의 환한 달이 함께하기를 늘 기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금요일 베프의 촉 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한 주간에 좀 관심을 끌었던 사건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해 7월 기억날 겁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대낮에 흉기 난동을 벌여서 4명의 사상자를 냈던 조선입니다. 조선. 이 조선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이른바 무동기 범죄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묻지마 우리 살인사건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고요. 이 사건이 네. 굉장히 중요한 한국의 범죄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상동기 살인, 뭐 이상동기 범죄로 이제 이름 자체를 바꾸게 되는. 그러니까 기존에는 묻지마 살인 그랬는데 경찰청에서도 그게 너무
명칭이 좀 애매하다. 그렇죠. 그래서 묻지마 이 표현이 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상동기 범죄 뭐 이렇게 바꿔서 한다고 하고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아시다시피 그 뒤에 2건이 더 발생을 맞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모방 범죄인 부분도 그렇고 이런 범죄에 대한 대응 때문에 지금의 경찰 기동대 시스템이라든가 이게 좀 시스템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이런 어떤 역할을 좀 하게 됐는데 이 범죄 자체는 좀 되게 굉장히 잔혹합니다. 조선이라는 사람이 그날 아침에 자신의 집에서 출발해서 중간에 흉기 2개를 구입을 합니다.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네. 그걸 가지고 신림역 인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과거에 거기서 범행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예. 네. 유사한 범행을 했는데 그때는 사상자가 없었는데요. 뭐 10여 년 전이란 얘기도 있지만은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2-3번 더 있는데 네. 그 다음에 길가에서 독특한 거는 남성만 공격을 했습니다. 남자만. 예. 아하.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이런 형태는 소수자, 음흠. 뭐 노인, 여성 이렇게 공격하는데 조선은 좀 독특한 부분이 있어갖고 그것도 이제 CCTV 나온 걸 보신 분도 있지만 상당히 뒤에서 네. 공격한 부분이 있어갖고 어쨌든 한 분이 돌아가시고 3분이 크게 다치신 그 사건이었는데 본인은 그 마지막에 뭐 그런 얘기를 했죠. 뭐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 뭐 세상이 뭐 원망스럽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작 법정에서는 심신미약을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뭘 하려고 한 건지. 근데 이제 뭐 피해망상을 범행 이틀 전에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건 사실은 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본인이 감형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는 모습이고 그래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을 했는데 결국은 무기징역이 났고 사형 얘기를 좀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잖아요. 사형 뭐 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영삼 정부 거의 끝날 때쯤에 23명을 집행을 했습니다. 몰아서. 그 다음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어차피 인권 대통령이셨고 집행을 안 했고 그 뒤부터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 뭐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네. 앞으로도 집행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뭐 EU나 이런 데에서는 아마 제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국제 협약 관련된 부분이어서 네. 실제로는 그래서 집행 못하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보통은 무기징역 정도로 이제 선고하는 게 이제 일상화됐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사형 선고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법원에서. 왜냐- 어차피 네. 집행도 안 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문제가 네. 아니 근데 이게 사실 뭐 한 사람을 살해해도 무기징역, 네. 2사람을 살해해도 무기징역. 무기징역.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요. 어차피 그러면은 이 형벌의 어떤 그 개별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 부분요. 네.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지. 그러니까 네. 좀 법적으로 조금 좀 디테일하게 좀 뭐 법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 얘기가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가석방하는 종신형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것들도 얘기가 되고 외국예처럼. 있어요. 예.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등산로 살인범 기억날 겁니다. 최윤정. 예. 또 또래 여성 살해범 정유정, 이번 조선 다 무기징역 받았습니다. 예. 이 사람들 사형 선고해서 사형을 또 집행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결국은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무기징역이 최상한이다. 지금 우리 현행법은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결국 그렇게 막혀 있는 것이 아니냐. 아, 그러니까 문제는 근데 그 무기징역범들 중에서도 사실 차별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있죠. 그럼- 몇 명, 네. 여러 명을 살해했던 강력 범죄들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나눠야 되는 것이 아니냐. 물론 대법원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은 굉장히 예외적 엄격해야 된다는 건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만은 그럼 그 밑에 있는 어떤 형벌은 조금 더 좀 구분을 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 뭐 안인득 사건, 이영학 너무 사건 많아요. 많아갖고 근데 그들은 본인들이 그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도 분명히 자백도 했고 예.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처벌이 이게 무기징역이 맞느냐. 왜냐하면 사실 아시다시피 무기징역은 20년 뒤에 가석방이 가석방 되거든요. 가능해요. 실제로 무기징역 받은 사람들이 가석방 돼갖고 다시 살인을 하는 경우가 지금 종종 나타나요. 예,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5년 2015년 그러니까 2024년 교정 통계 연보에 따르면은 그 무기징역이었던 가석방자가 2018년도에는 40명, 2015년도에 1명이었는데 네. 2018년도에 40명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그럼 다 풀어준다는 소리잖아요.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아니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 그러니까 사형 무기징역이거든요. 우리 형법 범죄 그 처벌 그 할 때 보면 그 중간에 최소한 그런 거 하나는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이거 안 바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예. 법원행정처,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그는 조금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교정 교화를 아예 차단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이지만 교정교화에서 교도생활 열심히 해서 내가 나갈 생각을 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한 사람이라도. 네. 그럼 그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입법정책이나 행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대부분 법원행정처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부분도 있긴 하네요. 분명히 예, 있을 수 예, 있지만은 예. 그러면은 아예 양형 단계나 아니면은 행형 단계에서 예.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법관이 조금 지정해주면 어떠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법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마련해주면 그렇죠. 하나의 좀 열어두는 것도 어느냐. 예. 그리고 뭐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양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우리는 이제 유무죄 판단이 중심인데 네. 재판의 후반부에는 양형 부분에 대해서 네.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양형 감정이나 양형 전문가들을 좀 해서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가석방하는 종신형을 대체할 수 있지 않느냐. 아하.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고려가 필요할 것 같아요. 국민들은 두렵기도 하고 맞습니다. 이걸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왜 저 사람이 사형을 선고받지 않고 무기징역밖에 안 되느냐. 이게 또 국민 법감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필요할 것 같아요. 2018년도에 40명이나 나왔다는 네. 거 보면은 그럼 그 생각하시면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무기징역 받았으면 어차피 20년 또 나올 건데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그러니까 것들을 이거는 막아줘야죠. 정치권에서 조금 예. 좀 전에 이제 뭐 신장식 의원도 인터뷰하셨는데 조금 이런 부분에서는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싶습니다. 예. 필요한 논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다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의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사이트 여기에 응급실에 일하는 의사들 실명, 주소, 전화번호 이게 정보가 올라왔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의대생이나 예.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인증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은 못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관련된 사람입니다. 그 안에 뭐 이걸 감사한 의사라고 하는데 이건 조롱이죠. 조롱이죠. 말하자면 사실은.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누구누구다. 근데 문제는 그 내용이 악의적입니다. 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뭐 흔히 말하는 개인 사생활이 어떻다, 뭐 상당히 뭐 이런 완전히 그 허위 사실 같은 것도 네. 막 하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악의적으로 할 이유가 뭐냐. 예. 그러니까 그것도 최고의 지성인 의사가 될 사람이는 의사인데 이건 사실 아니지 않느냐. 네. 이런 이제 논란이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감사한 의사라고 얘기를 했죠. 말 자체는 좀 비아냥으로 보이는 게 아마 이 정부 의대 증원 이거 관련해서 네. 요거에 반발하는 의사들이 지금 그렇죠. 썼던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분들 네. 생각이 이겁니다. 네. 응급실 완전히 올스톱 시켜서 아하. 정부를 굴복시켜서 의대 정원 완전히 제로로 해서 뭐 이게 완전 승리를 쟁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의사들이 가서 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일이 지금 방해받는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인데 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예, 그분들 예. 생각으로는 예, 그렇지만은 다른 직업이면 제가 이해하겠지만 본인은 의사시잖아요. 의사입니다. 의사. 사람의 생명을 네. 지키겠다고 선서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러면 안 되죠. 요거는 선 넘은 거 맞죠? 당연하죠. 이거는 선 넘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의사란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네. 겁니다. 그러니까 네. 다른 거라면 제가 만보 인정해 드릴 수도 있지만은 네. 의사는 존경받는 직업이고 예. 오죽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원장님 이렇게 그렇게 존경을 얘기하죠. 표시합니다. 예. 근데 그거를 본인들이 걷어차는 건 이건 아니죠. 예. 요거는 선을 넘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나섰어요. 이거
개인 정보도 있고 또 근거 없는 내용도 올리니까 경찰이 수사를 지금 한다고 하는데 수사 진행 상황은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실제로 5명을 특정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근데 이게 지금 벌써 몇 달 전부터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경찰에서는 모르는 바가 아닌데 문제는 이제 정부의 입장이 의사들을 자극하면 안 된다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있으면서도 수사 진척이 그렇네요. 약간 조금 늦는데 그게 사실은 정확히 맞느냐? 왜냐하면 그걸 그냥 방치는 아닌데 해버리니까 소위 말하는 그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있겠다는 응급실에 일하시는 의사분들이 네. 지금 다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법을 어긴 건 엄정히 그걸 해야죠. 그렇죠. 그죠? 협상은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고 경찰은 자기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특정을 했고 지금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하나만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의사나 의대생 인증을 받아야지만이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인데 여기 지금 아주 뭐 입에 담기도 어려운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고 하던데 약간만 좀 소개를 좀 해주시고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말씀 글쎄 주시죠. 이걸 제가 소개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예, 좀 이런 겁니다. 충격적입니다. 이게 조센징이라는 조센징 게 뭐 말하자면 앞에 이거 붙인 겁니다. 네. 이제 그리고 뭐 개돼지 개돼지도 얘기도 하고 나오고. 더 죽어야 된다 응급실에서 그래야지 뭐 저기 해는 거고 사실 뭐 죽어가도 마음 뭐 그런 거 없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스마트한 바보라고 네. 스마트 아이오트라고 똑똑한 바보라는 네.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정한 집단이 자기 집단의 이해관계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순혈주의가 있을 때 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뭐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은 의사들은 동아리도 같이 자기들끼리만 하고 공부도 자기들끼리만 하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예. 사회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게 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지키는 거에 대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회적인 논란이 벌어질 때는 굉장히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뭐야 저 사람들 딴 나라 사람들인가?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를 얘기하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이것도 아마 수사를 할 수도 있는데 특정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사하는 게 조금 아니 특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특정 금방 됩니다. 네. 문제는 근데 이게 그럼 이제 문제는 의협이나 이런 데서는 조금 수사는 자제해달라는 네. 요청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거 개인적인 일이다라고 하니까 만약에 이게 수사해 갖고 포토라인에 세웠을 때 네. 그러면 이제 협상은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것도 경찰은 좀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수사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난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행위는 반인륜적 민주적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를 하고 예. 협상은 협상대로 하고 에헤. 그리고 정부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대로 선배 의사들이 저는 의사 선생님들이 양식이 분명히 있는 분이 다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양식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좋은 말로 타일러 갖고 이거 좀 사로잡아야지 그래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제 의료 대란 걱정이 되는데 이런 것까지 돼 있다는 거는 사실 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예. 이게 응급실이 조금 비정상일 수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죠. 항상 좀 예. 조심하시고 어떤 추석 연휴가 네. 좀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포의 촉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의 정치 안보 상황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아주 인기 있는 코너 최강 디펜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뉴스토마토 뉴스 인사이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너입니다. 그래요? 제가 좀 기여해야 되는데. 아니요. 예. 이 시간만 사람들이 기다리는 분들 꽤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구독자 몇 명입니까, 지금? 구독자 50만 명 넘었습니다. 예. 저기 빨리 저 카톡 보내시고 예. 전화하셔서 저 들어와서 빨리 구독. 네, 50만 넘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올라가는 추세를 보면 제 퀄리티가 달라져. 아, 예, 알겠습니다. 올라갈 때 제가 특종 많이 터뜨렸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좀 특종은 아니라도 하여튼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 요즘은 이제 제가 특종이 좀 딸려서 예. 중국 고사를 대신 많이 소개해드릴게요. 아, 그것 때문에 또 재밌기도 하고 또 네. 많은 우리 애청자분들이 좋아합니다. 제가 공부도 이 좀 방송하고 한다, 이렇게. 몇 군데서 간신학에 대해서 최근 강의를 했거든요. 간신 다 나옵니다. 그래서 간신들이. 간신의 6단계를 얘기하고 그랬는데 예. 저기 창해 출판사에서 아, 간신 책 3권을 보내오셨어요. 아, 간신학, 간신론, 간신전. 예. 예, 그런데 이게 그 한비자 저기 사마천의 사기를 연구하는 예. 사마천 학회 김영수 그 학회장께서 네. 쓰신 책들이에요. 근데 내가 역사는 간신열전처럼 재밌는 역사는 없어. 아, 충신보다 간신이 더 재밌긴 해요. 예. 충신은 왜냐면 좀 마음이 아프죠. 아프고 조금 약간 동작이 뜨는데 네. 간신은 빠르고 너무 빨라요. 명석하기 때문에 얘기가 텐션이 높아요. 예.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얘기들을 내가 찾아냈어요. 아, 이번 그 네. 저기 정권에 빗대서 얘기할 수 있는 네. 또 그런 의도로 아마 출판사에서는 참고하시라고 보내준 것 같아. 저로선 가장 귀한 추석 선물이다. 간신 책 3권을 받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간신책 3권. 대한민국 간신에 관한 나와 있는 책은 제보해 주십시오. 제가 싹 독파해서 네. 진기하고 귀하고 너무 재밌는 얘기를 내가 풀어드릴게. 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간신론 얘기를 하셔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요 얘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판결 부분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2심 판결 선고가 있었는데 약간 눈에 띄었던 부분이 많이 눈에 띕니다. 1심에서 무죄였던 전주로 알려진 손 씨 2심에는 유죄가 됐습니다. 요 부분이 가장 눈에 띄는데 항소심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변호사가 질문하시니까 네. 내가 번데기 앞에서 아유, 질문 잡는 아닙니다. 건데 그 나는 여러 가지 지금 해설들이 나오는 건 다른 경제평론가들, 법조인들 얘기를 참고하시고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검찰이 완전한 장악이 안 되는구나. 됐구나. 예. 네. 그 무지막지하고 폐륜적인 검찰 속에서도 뭔가 그래도 존재감을 내비치려는 검사들이 있었고 또 판사가 그걸 끌어주는 형국으로 이 판결이 나왔다. 네. 이런 점을 굉장히 유심히 봐요. 사실은 이제 올해 그 청와대 민정수석을 새로 임명하면서 네. 어떻게든 장악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소장 변경을 하는 바람에 네. 예, 그래가지고 이 방조죄를 추가하는 바람에 그래서 된 거거든요. 예, 이게 된 거거든요. 예. 이랬을 때 그렇게 통제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지금쯤 아마 그 서울중앙지검이 비상사태일 것 같아요. 이창수 지검장은 왜 도장을 찍어줬을까요? 그게 의문인데 그것도 부임하는 첫날 찍었어요. 그날이군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를 때요. 어리버리할 때는. 그래서 이 제도가 민주주의 사회에선 법과 제도가 흘러갈 때 어떤 법률 천재도 이걸 다 모든 과정을 장악하기란 불가능해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이창수 지검장이 일단은 이런 거 막으라고 임명된 그러니까요. 지검장인데 네. 이게 공교롭게 첫날 결재가 올라온 거거든요. 예. 이게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게 불고불리 원칙이라고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으면 판사는 암만 유죄를 주고 싶어도 유죄를 못 주는 게 우리 법 체계입니다. 그리고 공상 변경이라는 것도 판사가 허락을 해야 되고 허가를 해야 되고 검사가 신청을 해야 허가가 되는데 이게 순식간에 이루어졌어요. 손 씨 그렇죠. 사건은 김건희 씨 사건하고
100% 아니면 더 이상 일치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손실과 유죄가 되면 안 되는 걸 압니다. 방조죄는 공정 변경을 해줘야지만이 판사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싹 이루어졌는데 그 검사들이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나마 남아있는 검사다 이 표현을 해주시는 거죠. 예. 그런데 원래 이런 공소 절차를 하던 네.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들이 싹 잘리고 네. 중앙지검장도 바뀌고 맞습니다. 이러는 와중에서 이루어진 성과니까 얼마나 돋보입니까? 그 검사들은 사실은 그 공소유죄했던 검사들은 지금 해외 갔거나 지방으로 갔어요. 네. 그럼 남아있는 검사 중에 일부가 공장 변경을 했고 그렇죠. 이창수 지검장 첫날 왔을 때 도장 찍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야, 이창수 지검장 혼나겠는데요 이번에. 아니, 그러니까 뭐 지금쯤 아마 뭐 불려가서 네. 원산 폭격하고 있지 않을까. 네. 자, 문제는 이 항소심 결과 결국은 손씨 이 판결이 무죄에서 유죄가 됨으로써 김건희 여사 수사는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그 손모 씨는 뭐 방조죄라 그러지만은 사실은 김건희 여사는 공범까지도 그렇죠. 가능하거든요. 더 커 보입니다 하는 행동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방조죄 뭐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어제 판결 나온 내용만 쭉 종합해봐도 재수사가 들어가면 공범도 가능하겠구나. 뭐 제가 법조인이 아닌 저조차도 이렇게 느낄 테니 지금쯤 뭐 우리 박지훈 변호사는 견적서가 다 나왔을 것 같은데. 네, 뭐 공통정보의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합니다. 예. 네. 그리고 또 검찰이 중앙지검에서 공범을 지금 놔뒀는데 이제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안 하면 이제 검찰은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껏 검찰 뭐 무용론 얘기도 많이 하고 했지만 만약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한다면 조사를 뭐 가서 휴대폰 맡기고 이거는 그래도 나름 조사 부분인데 기소는 검찰의 당연한 역할이거든요. 그 존재의인데 만약 안 한다, 못 한다. 그러면 검찰은 진짜 없어져야 되겠죠. 없어져야 되겠죠. 예. 그래서 안 하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 예, 기소를 아니 저도 그렇게 봐요.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런 상황이다. 예, 이거는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회 김건희 특검에도 또 긍정적인 에너지를 실어주고, 그렇죠. 또 국민의힘 내에서도 상당히 동요할 겁니다. 앞으로 이 특검 정국이 곧 펼쳐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동요하고 무엇보다도 제가 쭉 이렇게 이 지금 상황을 조망해 볼 때.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을 때 벌어진 일이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오늘 그 질문서에는 있습니다만은 뭐 마포대교에 김건희 여사가 간 거 이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어제 가장 충격적인 또 뉴스 중에 하나가 어떤 겁니까? 감사원이 그렇죠. 그 용산 집무실 이전, 부지 이전, 그 다음에 보수공사에서 다 부실 비리가 발견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거. 감사원이 오래 끌긴 끌어서 1년 8개월을 끌긴 끌었는데 막 연장하고 했는데 주의 처분 약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예, 그리고 경호처 A씨라고 나와 있는 분은 구속됐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입을 벌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또 다른 태풍의 눈이 돼 버렸습니다. 이게 더 커 보이는데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하고는 관련 없다고 감사 결과는 돼 있지만 그거는 감사 단계에서 얘기고 이게 검찰 수사 단계에서 가면은 그렇지 않죠. 그때는 달라집니다. 자, 이런 일들이 쭉 있었던 이 전체적인 어제 상황을 한번 조망해 보기로 하겠어요. 우선 감사원이 그 유병현 사무총장이 온갖 폐악질을 하는데도 어떻게 이런 발표가 가능했을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무총장마저 밀리고 밀려서 김건희 여사 쪽으로 불똥만 안 튀면은 나머지는 발표해라. 이렇게까지 후퇴한 것이다. 아마도. 그러면 그런 현상은 왜 일어났느냐? 국민권익위에 그 김모 국장의 안타까운 죽음을 보고 학습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감사원 직원들이 보기에는 더 이상 압력에 밀려가지고 황당하게 나가면은 우리도 적골난다. 그러니까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김모 국장의 죽음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느냐? 저항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복종할 수도 없는 딜레마라고 봅니다. 그렇죠. 저항도 못하고 복종도 못하고 양심상 복종할 수 없는데
저항도 못하니까 무슨 선택을 하겠습니까? 예, 이런 딜레마 상황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윗선에서 예. 인사권을 무기로. 아, 이게 죽음의 배후라고 저는 봐요. 예. 그러면은 같은 유의 그 업무를 하는 감사원 직원들이 보기에는 네. 저항하든가 아니면 확실히 복종하든가 두 개를 해야 되는데 네. 감사원의 존재감이란 게 있는 거거든. 여태까지 여기서 잔뼈가 굵어왔는데. 맞습니다. 그럴 때 유병헌의 압력이 소용이 없었다. 이건 발표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유병헌이 그럼 김건희까지만 불똥이 안 태는 선에서는 해라. 네. 양보하겠다. 아마도 그럴 거라는 이렇게 된 거죠. 추측이죠. 그러니까 나는 국민 권익위가 감사원 분위기에 바로 영향을 줬다. 아하. 비단 예. 여기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 다 전체가 퍼질 것이다. 예. 이제껏 마구 왔던 거를 이제 구멍이 생긴 거잖아요. 구멍이 생기고 아. 그리고 이제 어제 법원 판결까지도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아주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거 이제 오늘 또 단독입니까? 이게 뭡니까? 예. 전혀 새로운 해석을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예, 저는 군이 윤 대통령한테 등을 돌렸다. 군대가요? 예. 자, 처음 이걸 들어보는데요. 잘 보세요. 예. 최근에 예. 절대 셀래야 셀 수 없는 예. 정보가 새고 있어요. 무더기로. 한남동 경호처장 공간에 특전사, 수방사, 밤척사령관이 왜 가?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 그게 왜? 그것도 정보가 비밀리에. 어허. 이 정보가 어떻게 나가지? 이건 국방장관도 몰랐던 정보인데. 네.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이 방첩사에 왜 가? 이게 어떻게 새지? 이게 저 비밀리에 이거 기록에도 안 나오는 방문인데. 그러니까요. 대통령 부부가 성남의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박영태 의원 쳤다. 질문했던 거. 예. 이게 어떻게 세지? 세지? 군 아. 골프장은 민간인 그때 다 내보내고 마지막에 개인들만 그들만 쳤다고 하거든요. 3부를 만들었어. 한성대 체력단련장. 예. 그래서 군 골프장에 3부가 생긴겨. 예, 원래는 없죠. 없어요. 골프장은. 라이트가 없어요. 잘. 그것도 예. 부천 화재 사건의 그 장례식 날. 네, 그날이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 셀 수 없는 정보가 새서 네. 아.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예. 정보사 블랙요원이 누설됐다는 정보가 어떻게 세지? 그것도 셌어요. 이것도 야당 의원한테. 이거 제가 얘기한 거 전부 야당이 본 거예요. 예. 이런 특급 기밀들이 줄줄 새고 있다. 그러니까 전부 출처가 달라. 예. 한 사람이 센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세서도 안 되지만 셀 리도 없는 그런 정보들이 야당 의원들이나 다른 데가 지금 간다는 거잖아요. 줄줄. 줄줄줄줄. 매주 터졌어. 매주. 그러면 이 이야기는 저기 뭐냐면은 지금 김용현 국방장관이 비상이 걸린 건데 네. 우리가 최해병 사건으로부터 예. 그 재작년 작년 군 대장 전원 물갈이 하다 보니까 너 문재인 정부 때 3스타였지? 이 이유 하나만으로 잘렸어요. 네. 다른 이유 없어요. 맞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때 3스타 진급한 삼성 장군이론 다 나가. 이건 완전히 군대 그 뿌리를 뽑아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걸 2번을 당했습니다. 군대가. 그리고 최해병 사건을 봤어. 맞죠. 해병 사건. 네. 그래서 해병대는 지금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어요. 인사도 막혀 있고, 예, 지휘 체계는 불신을 받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저 국군 통수권자가 위험하거든. 예.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군대가 존립이 안 되고 예. 무자격자들이 주요 지휘관을 다 맡아버리니. 아니 지금 하참 의장이 저 해군 작전 사령을 한 지 1년도 안 된. 그러니까 저기 3스타 진급해서 첩보직에 1년도 안 된 사람을 벼락으로 사성장군 진급시켜 군서열 일이라는 거야. 그것도 좀 납득이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자격자들이 다 하는 거예요. 무자격자들이. 내용을 그러니까 몰라. 그 피해를 본다고 생각한 그런 사람들이 정보들을 계속 주니까 그게 구멍들이 생기고 금이 커지고 있고 이런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제일 네. 먼저 무너진 집단은 군대다. 군대다. 여기는 확실히 무너졌다. 무너졌다 벌써. 두 번째는 검찰이다. 검찰 무너졌다. 검찰에는 무너진 게 아니라 이제 어떤 거 다 장악되지 그렇죠. 않은 예. 자기 존재감이 있다. 사실 지금 그 선거 결과는 그거라고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선거 결과는. 예, 뭐 네. 공감해 주셔 고마워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원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볼 때
1파, 2파, 3파 하는데 가장 핵심 공직들이 지금 전체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정의 안정성을 볼 때 네. 이게 박근혜 정부의 2014년하고 똑같아요. 아하. 그때 저기 기무사는 정윤의 문건 파동으로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잘려. 맞습니다. 국정원장 남재준은 서울시 간첩공 조작 사건으로 연말에 경질돼. 그렇죠. 검찰은 혼외 자식 문제로 최동호. 최동호 검찰총장이 예. 잘려. 이런 식으로 1파, 2파, 3파 충격이 기관을 갖다가 다 초토화하면서 그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 터졌어요. 예. 이렇게 되면서 이때 저기 권력이 이제 그 만기 칠남을 직접 통제를 하기 위한 몇 가지 장치를 마련하는데 이 기관 세력들이 회복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권력이 점점 위로 그다음에 권한을 박탈해 버리니까 가분수 권력이 돼가지고 예. 지붕이 점점 무거워지다가 이제 폭삭 주저앉았죠. 주저앉았죠.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예. 그때 위기감이 압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압축적으로 그때 위기가 다 몰려오는데 검찰, 군, 그다음에 감사원까지. 감사원까지 예. 이렇게 그 이어지는 일련의 형국은 이건 국정 장악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온 거다. 장악을 못 하고 있고 위기가 아주 심각해지고 있다. 그런 신호등이다. 이렇게 신호등이다.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정변이에요. 정변. 예, 예. 그러니까 이 조짐들이 주요 기관 세력들에게 이런 분위기가 확산이 돼가면서 네. 그동안에 이제 억눌려 왔던 스트레스가 이제는 폭발 단계니까 정권이 밀린다. 네. 이번 특히 감사원 예. 사례처럼. 그다음에 이번에 항소심처럼 밀린다. 음흠. 이러니까 이런 걸 일컬어 우리가 레임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레임덕이 이런 걸 너무 빨리 온거 일컬어서. 아닙니까? 2년 차인데 지금. 아니 근데 3년 차 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게 이제 슈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 그 혁신 과정이라면 예. 빠를수록 좋아요. 예. 그렇게 이해한다면. 네. 거기에다가 네. 그 경악스러운 건 뭐냐면은 김건희 여사가 이제 자살 예방 센터를 가고 마포대교 그렇죠. 이제 가고 했을 때 뭐 일국에 지금 주술적 해석도 나오고 별의별 게 다 나와. 천공이 또 등장해서 이번에. 네. 예, 뭐 자살일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6월에 얘기했더라고. 네. 자, 이런 여러 5만 가지 해석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일 그 중요한 게 이게 어떤 공적인 그 네. 오픈된 정보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제가 제일 경악한 거는 어떤 거죠? 그러니까 그 이튿날 신문 보도가 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하. 김건희 여사 불시 순찰. 그러니까 순찰 얘기. 어. 순찰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좀 맞나요? 그것도 불시. 불시 순찰. 뭔데요? 불시 순찰합니까? 이거는 군대에서 지휘관이 그렇죠. 병사가 보초를 잘 쓰고 있는지 아닌지 네.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만들어서 긴장시키는 방법이 불시 순찰이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또 군기를 좀 잡아야 될 땐 불시 점호. 예. 이런 거 다 인권유린이에요, 사실은. 안 되는 거긴 한데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군대식으로. 보수 신문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이거 했어요. 옛날에 그 뭡니까? 그 전두환 시대 네. 우리 땡전 뉴스라고 9시 뉴스가 딱 타면 딱 전두환. 전두환 대통령 각하는 오늘 뭐 큰 행사가 없었으면 이런 뉴스가 나와요. 오늘 전두환 대통령 각하께서는 새벽에 불광동에 있는 한 파출소를 불시 점검하면서 네. 예. 격려했습니다. 꼭 이런 뉴스가 나와요. 이 맞아요. 뉴스가 제일 많아. 그래 땡전이에요. 이게 이제 권위주의형이라 그래 사라졌던 거고 네. 북한에서는 지금 김정은이 현지 지도라 그래. 그래 순시하자. 순시 방문. 현지 방문. 그런데 보수 언론의 이 표현을 가지고 네. 우선 언론사도 필터링이 안 됐지만 대통령실에서 바로잡는 입장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네. 여사가 간 거는 그냥 불시 순찰이 아니라 격려 방문이고 네. 이런 어떤 거지 불시 순찰이라는 표현은 잘못됐다. 이 입장이 안 나온 거예요.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와요. 예. 그다음에 그것도 오히려 커버리다. 현지 지도하는 진짜 김정은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네. 여자 김정은을 진짜 만든 거야 이게. 네. 이때 딱 보니까
저기 청와대 정무 기능이 고장났다. 아니, 완전히 마비됐다 이거. 지금 이거 사실은 이게 지금 저 사진들이 마포대교 지금 간 사진들이 순찰, 순시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지금 가장 이제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우리 의원님 계속 말씀을 주셨지만 영부남 얘기도 나오고요. 네. 부의원이 누구냐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좀 말씀대로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활동을 또 다시 재개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이게 사실은 여권 안에서도 답답할 것 같아요. 왜 굳이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지금 말이에요. 한동훈 그 대표 체제에서 국민의 입장을 못 내고 있어요. 이 문제. 야당의 아니 공세.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전혀 안 나와. 대해서. 아니 한동훈 대표가 임명이 되고 네. 지난 2달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입장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하나도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아예 없어, 아예. 예. 이거는 거리두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포기한 거야. 방탄을 안 해. 김건희 원래 여사 같으면 해야 방탄을 되잖아요. 안 해. 원래 여당이 대부분 개인 의원 극소수가 개인 자격으로 해.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저기 저간의 분위기를 보면은 네. 완전히 고립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대통령실 내에서조차도 네. 이 여사 문제는 금기어라고. 그러니까 아무런 제재나 그 조정 과정 없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네. 이게 결국은 저기 그 김건희 여사를 기쁘게 하고 네.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거라서 내가 이제 요건 간신의 6종류 중에서 예, 말씀 주십시오. 저기 구신과 유신에 해당된다고 하는 그 것이죠. 구신 유신은 뭡니까? 구신이 1단계인데 요건 조금 약한 간신인데 예. 아유 조금만 견뎌. 이번 달도 월급 나와. 예. 아이고 밖에서 떠들어라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렇죠. 모른 척하고 그냥 나는 월급 받으면 되니까. 그다음 이게 예. 구신. 그다음에 구신, 유신은 뭐냐면 예. 여사님이 기뻐하시잖아. 그리고 각하가 2,000명 증원한다 그러면 2,000명이 맞는 거야. 아하. 무조건 예스맨. 무조건 면종복배. 더 나쁜 것 같은데요. 요게 조금 더 나빠. 요게 2단계고. 2단계고요. 그 다음이 3단계 3단계 간신인데 뭡니까? 요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김건희 여사 사진이 나가면 예. 국민들한테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걸 알아. 그 누가 봐도 그래 보이잖아요. 손 이런 거는 안 보이는 게 맞지 않나요? 예. 분명히 알고.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대통령 지지율 더 떨어지는 거 알아. 그것도 알고 있는 참모가. 아는데 참모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렇게 해서 외부와 괴리되면 예. 내 권력은 커져. 진짜 간신이네요. 요게 이제 흑심인데 흑심입니까? 흑심? 흑심을 가진 요 3단계 간신들이 지금 요게 전성시대예요. 저게 1단계, 2단계보다 예. 3단계 전성시대가 된 거지. 약간 간신들도 진화를 해가지고 3단계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3단계라는 지금은 거네요. 3단계인데 저기서 저기 정말. 보수 언론이 불시 순찰 이런 저기 정권이 망할 표현을 써도 막지 마. 네. 냅둬.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여사는 몰라. 예. 이게 왜 문제인지. 예. 이랬는데 대신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가 나가고 사진이 너무 멋있다고 칭송이 자자합니다 하고 거짓말을 하고 네. 그러면은 내 권력은 커지는 거야. 이야.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참모 얘기를 하잖아요. 간신 얘기도 지금 주셨지만 6가지 간신 얘기를 주셨는데 저는 그래도 이 제2부속실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조직들이 있어가지고 최소한의 뭔가 얘기라도 설명이라도 제가 만약에 참모라면 그걸 왜 갑니까? 갔다 하더라도 사진 내지 마십시오 라고 할 것 같거든요. 이게 참모 조직 부속실 같은 거잖아요. 그 역할도 안 되는 내가 겁니까? 한 가지 일을 예. 저기 정권이 출범하고 예. 한 몇 달 지났을 때 대통령실 직원 50명인가 70명인가 물갈이했다는 맞습니다. 뉴스 기억나십니까? 기억납니다. 예. 그때 첫 번째 팀이 대통령 잘못 보좌한다고 싹 깔아치웠잖아. 그때 국민의힘 보좌관 출신들이 많이 갔다고. 다 돌아갔어요. 그 사람들이. 예. 그 사람들이 처음에 가서는 의혹이 있어가지고 심지어 야당하고도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 정권 지지율이 낮은데 어떻게 하면은 회복이 되겠냐. 네. 조언을 아낌없이 달라. 이런 소통도 했거든요. 네. 근데 주변에 그런 전화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우리 제대로 보자 해보자. 그러니까 야당이나 언론인들이 하는 얘기가 네.
청공, 김건희 여사 뭐 이런 순서로 쭉 불러주는 거야. 그러니까 보고서를 잘 쓰려고 그랬는데 주변 여론이 이러니까 대법원만 반응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고해? 어떻게 보고를 해 그거를? 어떻게 보고해? 아. 그때가 2단계였어. 예. 그러면서 그때 저기 뭐야, 야 이건 보고서 쓰지 마. 네. 이때가 2단계고 지금이 3단계예요. 아 3단계. 그러니까 알아 얘들은. 예. 그런데 이대로 2년간을 살아왔기 때문에 아하. 딴 말을 할 수가 없는 할 거예요.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할 그게 없네요. 아예. 간신히 되는 수밖에. 아. 근데 더 놀라운 건 4단계가 4단계도 있어요? 있다는 거죠. 말씀 주십시오. 그 이제 재밌다. 참신인데 참신? 이건 중상모략 단계예요. 아 좋아 보여 참신인데. 그래서 예. 한동훈 나쁜 놈, 안철수 나경원, 유승민 뭐 전부 저 야당하고 내통하는 세력으로 몰고 이제 모략이 들어가는 예. 건데 그러니까 만찬 연찬에 다 깨버린 거거든. 예. 개원식도 가지 마 못 이런 가게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중상모략 단계. 아하. 그러면은 뭐냐면은 이게 초나라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예. 이웃나라 임금이 미녀를 보내왔어. 근데 너무 예뻐. 너무 예뻐요? 그래서 초나라 왕이 이 애지중지 해주는데 원래 있던 왕비가 예. 그 미녀한테 잘해주는 거야. 아하. 그러니까 왕이 보니 기특한 거야. 네. 야 여자는 보통 질투를 하고 시기를 하는데 예. 네가 이렇게 걔한테 잘해주니 내 너무 네. 기쁘다 기특하다 이랬는데 그 어느 날 왕비가 그 미녀한테 가서 네. 야 대왕께서 말이야 이제 환심을 다 사놓고 네가 코가 조금 높아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다음번은 이렇게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가서 배. 어허. 그러면 좋아하실 거야. 예. 이러니까 시키는 대로 했어. 예. 그런데 이제 왕이 궁금한 거야. 올 때마다 이렇게 얼굴을 반을 가린단 말이야. 예. 그래서 뭔 일이 있나? 그래가지고 그 왕비한테 물었어. 예. 걔는 올 때마다 그 저기 뭐냐 얼굴을 왜 천을 가리냐? 가는데 왜 가리냐? 네. 그러니까 그거 참 말씀드리기가 참 아니 말해봐. 그러니까 저기 참 이건 전학께 내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걔가 왕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요렇게 얘기를 했다. 우와. 그러니까 대왕이 격분해가지고 하나죠. 그년의 코를 베버려라. 이렇게 된 거야 사연이. 우와, 이 만들어낸 거네요. 와. 기가 막힌 중상모략 아니야? 예. 기가 만들어낸 막히지. 거네요. 기가 막힌 거야.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네. 지금 생각은 한동훈의 코를 베버려라. 지금 그 정도까지 가 있다. 한동훈의 코를 베버려라. 참신. 어. 참신들이 옆에 있다 지금.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참신이다. 여기까지. 내일 참자군요. 그게 뭐냐면 요전에 참신. 예. 저기 그 친윤 최고위원들 따로 불러서 그 만찬 자기들끼리만 했잖아요. 만찬 자기들끼리 한 게 네. 그게 그때 왕비를 불러서 걔는 왜 천으로 코를 가리냐 예. 이거 물어보러 부른 거야. 이때 뭐라고 대답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코가 정변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정변이. 이거 한동훈- 어떻게 생각해 내 해석을? 야, 저는 놀라운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육신이니까 두 신도 말씀 이거는 주실 수 있습니까? 딴 데서 예. 이제 5단계는 적신인데 예. 정권을 둘러엎어 적신. 쿠데타. 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윤석열 본인이야. 본인이라고요? 본인이 쿠데타를 한다고요? 자기 주군을 배신하고 검찰 동원해가지고 정권을 뺏어버렸잖아요. 예. 이거는 한 20-3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우리나라에서 40년 나왔는데 평소에 안 나오는 이유는 예. 법과 제도가 막고 있기 때문에. 못하죠. 네. 뭐 쿠데타나 이런 게 나올 수가 없고 이런 게 할 수가 없어요. 원래 같으면. 그래서 개헌 검토는 적신들이 검토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나쁜 놈이 있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제일 나쁜 육신 중에 육간신 악마 누굽니까? 망국신.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완용. 이완용이. 그러니까 이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돌아가는 폼을 보고 한동훈하고 만찬을 취소하고 그다음에 예. 친윤 언론을 부르고 이거는 말이죠. 간신과 참신의 전성시대에서 딱 나오는 이게 스텝이 있다고 스텝이 원리가 다 있는 거거든 원리가. 예. 아까 초나라에서 벌어진 일이 예. 그게 지금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댓글에 너무 말씀 많이 하십니다. 뭐 김태우는 몇 단계다. 그거는 망국신이 되려면 아니 제가 말씀한 거 아닙니다. 단계들을 이제 우리 댓글에서 주시고 있습니다. 간신들의 전성시대고 1단계부터 6단계인데 지금 4, 5단계 사람들이 지금 있다.
6단계는 아닌 거잖아요, 아직까지. 6단계까지는 내가 안 믿고 되죠. 싶지는 6단계는 안 않은데. 되잖아요. 근데 김태호 질문은 날카롭네.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간신의 6단계와 윤석열 정부,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네. 책들이 오잖아. 책들이 그러니까요. 이게요. 더 근거 제공을 이래. 네. 그런데 읽어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얘기가 다 있는 거요. 간신 얘기. 그 창해 참신. 출판사의 간신 시리즈. 네. 아마 추석 연휴 보내는데 이것처럼 재밌는 거 없을걸? 저는 참신 얘기가 좀 벨참자거든요. 이게 코를 벨참, 참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중상모략에서 어떤 빠뜨리는 거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오, 그게 너무 조금 무섭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의대 정원에서 폭발하는. 아, 좀 무서워요, 이게, 사실은. 매우 무서워요. 아, 갑자기 떨려요. 진행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권력은 비정한데 민주공화국에서 네. 지배자가 아니라 촉진자가 돼야 될 지도자가 예.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으로 또 교차 검증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한쪽 얘기만 듣고 판단하면 간신이 바로 들어가 가지고 기다렸다는 듯이 인간 본성의 약한 측면, 예. 인간 정신의 취약한 지점을 공략해서 순식간에 권력화해버리는. 무조건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예. 이래서 이게 이 공화정이 얼마나 이게 지키기가 어려운 것인가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 지금 이 간신들이 이렇게 이걸 이렇게 만들었다고 봅니까? 아니면 지금 집권하는 뭐 세력이 간신들을 활개치게 전성시대를 만들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문제긴 하겠네요. 아니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네. 막 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 번 더 여쭈고 싶은 게 김건희 여사 일들이 가장 커 보이거든요. 지금 제가 떠오르는 도이치모터스 명품 가방, 양평 고속도로, 최상병 수사 개입, 삼부토건 주가 조작, 그리고 저희가 보도한 총선 개입, 22대 총선 공천 개입, 뭐 아마 곧 다시 후속 보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게 간신들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 생각도 들었거든요. 예. 내임도 되고. 예. 그런데 저기 이 간신들의 특징은 저기 자기가 모시는 보스를 파멸로 이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제나라 황공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들은 빠져나가 또. 자기들은 살아나요. 예. 아니 저기 뭐냐 박근혜 탄핵될 때 저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정진석 실장이었는데 기억납니다. 맞아요. 그분 한 번도 직원 안 하신 분이에요. 예. 본인은 빠져나왔어요. 지금도 정치한 본인도 빠져나오잖아요. 비서실장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네. 또, 여기서. 예. 그리고 자기가 국회 가지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박지원 원내 저기 의원이 저 간신이라고 자백했나 저거. 네. 어. 그런 얘기. 이걸 했습니다. 김순덕 칼럼이 써버리고. 예. 야 이래고도 이제 까딱 없잖아요. 네. 간신은 이럴 때 자기 빠져나갈 또 길은 다 찾아놨다는 거냐 이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간신의 시작은 그렇지 않았는데 간신의 전성시대로 마무리를. 추석 명절인데 간신 얘기하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재밌어. 재미는 있어요. 저도 사실은 추석 명절 동안 한번 보려고요. 왜? 왜냐하면 간신이 어떤 인간들인지 알아야지만이 저도 제대로 한 평론도 하고. 그래서 김영수 교수가 예. 이런 걸 알아야 네. 국가가 편안하다. 이래서 야 연구 많이 했더라고. 간신학. 이 사람의 권력과 정치는 정말 재밌어. 유튜브도 운영하대. 그거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추석 명절 잘 보내십시오. 예. 간신 저도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김종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50만 구독 이벤트 저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주소로 손편지나 그림 엽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소개해드리고요.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자, 뉴스 인사 프라임 방송 지금 곧 시작됩니다. 요거 지금은 무료로 맛보기 가능한데 마음에 드시면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고요. 추석 연휴 동안 이 뉴스 인사이더 시작하니까요. 풍성한 뉴스 인사 풍성한 추석 보내고요. 연휴 동안 뉴스 인사 정주행 클립 계속 올라오니까 요거 놓치신 방송 있다면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뒤에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세계와 K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 속의 한국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세계 소식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문희정 평론가, 알파고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대선 토론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 10일에 열렸었는데 뭐 언론들은 뭐 저는 다 이게 영어가 그렇게 약해서 근데 요새는 해석 바로 해서 유튜브 보여주더라고요. 밑에 자막. 네, 자막이 다 나와요. 명확하게 느낌은 못 받았지만 느낌상으로도 그렇고 언론 해석도 그렇고 해리스가 판정성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줬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알파고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반정성은 좀 약간 너무 좀 과격한 뭐 분석일 수도 있는데요. 네. 근데 확실한 거는 설마 해리슨 대통령 되겠어? 그거 할 수 있겠어?라는 그 의심이 풀렸어요. 그게 풀렸다. 그거 중요한 네. 거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에 해리슨 그 깔깔깔 웃어주는 깔깔하니. 깔깔 웃어주는 그걸 아니냐라는 그런 거 있었는데, 네. 근데 거기서 질문들을 답변하는 모습이라든가 그리고 역질문한다든가 그 모습이 나라를 맡겨도 문제가 그렇겠다. 없을 거다라는 그 분위기가 있었는데, 어허.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뭐죠? 그 예전에는 이제 뭐 몇 달 전에는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붙었었잖아요. 네. 그때 바이든이 진짜 말 그대로 뭐 배망 뭐 아주 뭐 예. 폭망 그렇게 예, 폭망 폭망에 쫄딱 망했어요. 예, 사실은. 절딱 망했는데 예. 지금 이 대결에서는 우리는 해리스가 이겼다고 할 수가 있지만 아하.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벙망했다는 수준으로 그 이겼다는 건 정도는 아니다. 아니에요. 6대3 뭐 이 정도로 여론조사 됐긴 됐던데 그 정도는 아니다. 6대 3이라면 1, 2 뭐예요? 그러니까 원래 모른다도 있거든요. 안 본 사람이 있으니까. 60 몇 퍼센트, 30 몇 퍼센트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조사 보니까. 누가 잘했냐 할 때 해리스한테 60 몇 퍼센트 주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네. 해리스라는 사람이 네. 해리스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부통령이지만 가장 무명인 사람. 그렇죠. 요거가 너무 와닿네요. 유명하지만 잘 모르겠다. 그렇죠. 뭘 그게 했는데 이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인들 입장에서도 부통령인 건 알겠는데요. 뭐 경선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자연스럽게 노출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냥 후보직을 승계한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뭐 깔깔마녀라는 별명까지 붙어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이 사람 과연 네. 어떤 사람일까 사람들이 너무 궁금했단 말이죠. 근데 일단 해리스에 대한 기대 자체가 너무 낮았어요. 왜? 계속해서 언론에서 해리스는 단 한 번도 돌발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처해본 적이 없다. 예. 기자회견 제대로 해본 적 없다. 토론해본 적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갔고 그것 자체가 사람들이 해리스에 대한 기대치를 굉장히 낮춘 부분도 있고요. 네. 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이 너무 죽을 썼기 때문에 바이든 이상만 해줘도 뭔가 굉장히 잘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해리스가 딱 처음에 나와가지고 보면은 지난 6월에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첫 번째 토론을 벌일 때는 둘이 인사도 안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해리스가 먼저 탁탁탁탁 걸어가가지고 나 카멜라 해리스야. 뭐 이렇게 잘해보자라는 식으로 먼저 악수를 하고 이건 뭐냐면 기선제압 아닌가 이거? 맞습니다. 야, 처음 봤어요. 맞습니다. 트럼프한테. 예. 자, 여러분 저 어떤 사람인지 모르죠. 그리고 저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시죠? 저 이렇게 당당한 사람입니다. 네. 이걸 보여주고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워낙 낮은 기대치에 비해서 사람들은 생각보다 괜찮네? 네. 바이든보다 훨씬 낫네? 근데 트럼프가 특별히 못했느냐? 아니요. 트럼프는 그것도 원래대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토론에서 기존의 관례가 하나 깨진 게 있습니다. 뭐죠? 원래 팩트체크는 상대 후보가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진행자가 계속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ABC 예. 그 방송의 진행자 2명이 실시간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팩트체크한 거예요. 위축됩니다. 그거 못합니다. 그러면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게 트럼프 컸던 것 전 같긴 해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토론 끝나고 나와가지고 뭐라고 예. 얘기했죠? 나 3대1로 3대1로 싸웠어. 싸웠다. 그래도 내가 잘했어. 예.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토론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느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딴 게 아니라 트럼프는 그냥 특별히 깎아먹을 건 없었어요. 트럼프였어요. 그런데 해리스는 이만큼 대중적 인지도를 올려놨단 말이죠. 네. 그래서 토론이 벌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해리스 캠프 측에서는 트럼프 캠프가 우리 9월 중에 2번 더 합시다 라고 네. 얘기를 하니까 잘 모르겠어 라고 대답을 하다가 토론 딱 끝나고 나니까 나름 성공적이었다고 판단을 했는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저기 토론 더 합시다 라고 하니까 트럼프가 이번에는 본인이 나 잘 모르겠어 안 할 거야. 이긴 사람은 하지 않는다고 뭐. 그렇죠. 그
얘기가 뭐냐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 토론은 계속 지속돼봤자 해리스의 대중적 인지도만 올려줄 뿐이구나. 네. 내가 그걸 해줄 이유는 없어라고 판단을 내린 거죠. 판단한 것이다. 네. 자, 어떻습니까? 이 트럼프가 그렇게 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뭐 팩트 체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곤욕을 치렀던 것 같은데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좀 못했다. 해리스가 이겼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이제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너무 강력한 지지자들이거든요. 트럼프가 내일 모레 애들아 예. 이 캘리포니아 말이야 쓸모없어. 다 거기에는 막스주의자들이 있는 거 아니야? 예. 내가 당선되면 캘리포니아는 러시아한테 팔아먹을 거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예. 트럼프를 찍을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세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농담이죠. 예. 아니 어느 정도 맞았어요. 맞다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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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트럼프 지지자들의 인터뷰들을 보셔야 돼요. 어떻게 지지하는지가 티나거든요. 근데 이제 카말라 해리스의 지지자들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강력하진 않다 이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이 대결이 어디에다가 도움을 주냐면 진짜 카말라 해리스 모르겠대. 이 사람한테 나라를 맡겨도 되나? 그 정도가 효과가 있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래도 한번 대통령을 해본 적인 사람이 돼야지 나라가 안전화되는 거 아니야라는 점에 어르신들 왜냐면 미국 어르신들도 이렇게 팩트에다가 좀 약간 예민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게 완전히 나간 거 아닌데 그래서 그 뭐라 해야 되나 카말라 해리스에 대한 신뢰가 안 되니까 트럼프에다가 투표를 할 만한 그 가운데 있는 어르신 분들은 긴가민가 한 사람의 확신을 부여했던 토론이다. 이쪽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알파고가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기도 한데 잘했다고 60%가 잘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을 엄청 끌어올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뭐 해리스가 앞섰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마치 해리스가 너무 잘해가지고 진짜 해리스가 당선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동시에 그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너가 이 토론을 보고 지지할 후보를 바꿀 거야? 라고 했을 때 네! 라고 대답한 사람이 4%. 4%. 나 안 바꿀 거야 하는 사람이 82%였다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손에 왕자를 쓰고 나와도 뽑을 사람은 뽑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하겠다는 얘기를 대놓고 하는 지지자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손에 왕이 쓴다고 해서 그렇게 마음이 바꿔지지는 않을 거예요. 저라면. 그래요? 그 정도는 제 보기에는 괜찮아요. 킹 쓰면 킹. 네, 킹서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자, 그만큼 올리지는 못했다는 게 아마 이거는 지형 자체가 공화당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 이게 워낙 확고하다 보니까 중간에 부동층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 요거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분이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유명하잖아요. 누구를 지지할지 미국은 사실은 연예인들이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기도 하고 이런 자주 합니다. 누구를 지지하냐가 매우 중요한데 토론 직후에 해리스를 공개 지지했습니다. 이게 파장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요. 이거는 사실은 이 가수는 트럼프를 지지할 사람이 아닌데 그래 보입니까? 근데 이분이 바이든을 지지하면 본인은 나락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눈치를 보고 조용히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020년 대선에서는 바이든 지지를 확고하게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안 하고 있었거든요. 가만히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는 압박을 하고 있었거든요. 너 이런 바이든 같은 사람을 너 지지할 거니? 너 나를 지지해줘야지 하고 자꾸 이 가수를 끌어당기려고 했는데 막판에 이제 중간에 카말라 해리스는 오니까 트럼프도 멈췄어요. 왜냐면 딱 봐도 나는 이제 끌어당기려고 하다 그쪽으로 가면 나는 이제 개망신 당하니까 멈춰야지. 근데 전 솔직히 말하자면 더 일찍 지지 선언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너무 많이 기다리신 것 같았어요. 기다렸다는 거네. 토론회 날 딱 보고 해도 되겠다라는 이제 판단을. 해도 되겠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이거 몇 프로 따라갑니까 진짜? 진짜로 왜냐하면 스타니까 팝스타니까. 미국은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시스템만 생각하셔가지고 집으로 다 이제 어디로 가시면 되고요. 막 굉장히 자세하게 미국은 다 챙겨줄 것 같은데 미국 선거제도는 유권자들이 본인이 유권자 등록을 해야 돼요. 내가 투표에 참여하겠습니다라고. 근데 사람들이 그거 귀찮아서 안 하는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스위프트가 빨리 나서서 지금 유권자 등록해라라고 하면은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서 막 한다든지 실제로 사실 젊은 층한테 어필하는 그 영향력이 엄청나요. 그 젊은 층의 또 팬들은 해리스를 찍으러 간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위프트 자체가 어느 정도냐면 스위프트 노믹스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이 사람이 전국 투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콘서트를 여는 그 지역의 경제가 부흥된다. 네. 와. 그리고 실제로 미국인들 정말 전형적인 미국인들 치고 스위프트 싫어하는 사람들이 소수라는 거죠. 그 정도로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거죠. 이 좋아요 수가 이게 제가 제대로 봤는데 960만 개거든요. 네. 1000만 개. 야, 좋아요가 960개. 저는 그래서도 960개가 될똥말똥인데 960만 개예요. 960만 개 좋아요. 근데 미국을 우리가 좀 뭐라 해야 되죠? 중국처럼 생각해야 돼요. 인구가 3억이에요. 3억 3천만 명. 그래도 900천만이 지금 거의 1000만에 가까운 사람이 좋아요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알파고는 그런 거 기본이고 있습니까? 좋아요? 저 좋아요 안 눌러요. 아니 본인 그 영상 중에 저는 제일 많이 조회수가 나온 영상에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나온 얼마인데? 영상에 30만이에요. 그러니까 960만이니까 30만도 많긴 하네요. 예, 많긴 하네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 인구도 많고 또 이건 전 세계적으로 또 좋아요가 나오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게 사실 제가 보니까 이 다른 헐리우드 스타들도 같이 좋아요를 눌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것도 주목할 거니까 연대 비슷하게 해서 해리스를 좀 대세로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제가 앞서서 전직 대통령들이 믿을 만한 민주당의 전직 대통령들이 신원 보증을 해줬다라고 그러니까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여기에서 쐐기를 박아주는 거죠. 확인 사살을 해주는 거죠. 예. 정말 내가 좋아하는 스타. 그러니까 뭐 미국이 대중적인 스타면은 말 그대로 신분은 딱 보장된 사람이잖아요. 예. 그 사람이 나 해리스 지지. 그러니까 오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알파고 이제 11월까지 그런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선거라는 거는 진짜 하루하루가 1년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중간에 진짜 카말라 해리스 무슨 말실수를 한다든가 예. 무슨 이상한 뭔가 터지면 중동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근데 제 보기에는 중동 전쟁이 이제는 아니면 뭐 러우 전쟁이 더 이상 이제 미국 전쟁에 뭐 물론 대선에? 중간에는 또 이스라엘이 왜냐면 지금 최근에 와서 다시 뭐 이따가 중동 얘기를 했을 때 말씀을 드려야 해야 되는데 되겠지만 예. 다시 좀 약간 레바논 사태가 제가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 다시 붙을 것 같다는 신호들이 있거든요. 예. 또 이런 거 하나 더 줘가지고 거기 이제 미국이 지난번처럼 수습하지 못하면 대선에 영향이 있겠죠. 자 지금 11월달 아직 뭐 한 달 뭐 좀 기간이 좀 있는데 네. 우리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아직도 예측 좀 해줘요. 아직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중동에서 전쟁이 진행 중. 중동이 가장 중요하다. 네. 중동이 전쟁이 되냐, 평화가 되냐, 조정 뭐 중재가 되냐 이게 가장 핵심이다. 그렇게 보시나요? 네, 저도 사실 그런 알 수 없는 거네요. 이거는. 그리고 지금 사실은 내부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해리스가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만 구체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정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컨벤션 효과는 이제 끝났어요. 예. 이제 본인의 순수 역량으로 본인 얘기 이제 해야 돼요. 돼요. 근데 이번 토론에서도 이제 트럼프가 계속 너 바이든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난 바이든이 아니야라는 얘기로도 넘어갔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라고 물어봤을 때 네.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해리스 입장에서는 어쨌든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예. 본인의 정책적 선명성도 사실은 약간 흐트러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말을 뒤집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더욱 굉장히 뭐라는 거야? 라는 식의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네. 아마 트럼프 캠프 측이 전략을 그쪽으로 짜서 그래서 너 대답해봐 라는 쪽으로 계속 밀어붙이게 되면은 해리스 입장에서는 특히 중동과 관련해서는 계속 모호한 입장이거든요. 관리 차원으로 계속 뭉개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안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자, 대선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 뭐 미국이나 대선 11월까지 너무나 많이 남아있고 중요한 거는 중동이다. 중동으로 넘어가야죠. 자, 중동. 네타냐후가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자신의 전쟁 범죄, 이 가자지구 전쟁 관련해서 이거를 수사를 하라고 검찰이 지시했는데 일단 평론가 뭐 우리 알파고 얘기 이거 너무 이게 왜 이런 지시를 지가 내려요? 지금 ICC에서는 예. 거기 있는 이제 검찰이 나텐야후를 비롯한 일부 내각 그리고 야흐야 신바르를 비롯한 일부 하마스 지도부에게
이제 그 체포영장을 내렸거든요. 아. 체포영장이 이제 아직 기각되는 아직 발부가 안 됐어. 아직 발부가 안 됐어요. 네. 근데 진짜 발부가 됐다 ICC에서. 예. 그러면 나타냐후가 ICC 회원국 국가들에 가시면 그땐 잡히겠죠. 예. 그거는 제일 대표적인 사례는 작년에 제가 직접 갔던 예. 남아공 미릭스였어요. 남아공 미릭스 때는 예. 그 이제 미릭스 아시다시피 러시아하고 남아공 같이 만든 거잖아요. 예. 그래서 푸틴이 와야 됐는데 그러니까 근데 가면 잡힐까봐. ICC에 등록돼 있으니까 그 남아공이 먼저 가서 예. 푸틴한테 형님 이번엔 좀 안 오시면 안 될까요? 해서 잡힐 수 있어요, 당신이 이렇게. 그래서 예. 푸틴이 이제 대신 라브로를 보냈어요. 자기 대신에. 네. 그러니까 그게 크다 보니까 스스로 셀프 수사를 지시한 겁니까? 그래서 그 이제 ICC에서 아직 그 재판 현장 안 나오는데 그걸 안 나오게끔 만들려고 우리 지금 여기서 수사하고 있고요. 우리 좀 알려줄게 니네들한테 어떤 상황인지. 예. 약간은 어쩌면 방법이 없어서 쇼 비슷하게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걸로 보이네요. 지난 5월에 예. 체포영장 발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청을 했는데 네. 아직 이제 발부가 안 됐거든요. 예. 근데 지난 9일날 카림칸 검사장이 이거 빨리 발부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네타냐후가 법무부 장관한테 야 검찰총장 시켜가지고 나 조사하라고 그래. 그러면서 ICC가 뭐라고 그러면 이거 지금 내부적 사안으로 먼저 조사 중에 있으니까 니들 좀 빠져 라는 식으로 명분으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건 검찰총장이 안 할 건데 예, 이스라엘 검찰총장이 안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예. 왜 검찰총장이 그런 말을 했냐면 이걸 좀 약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지금 내각이 아무리 보수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나라의 건설 과정에서 진보 계열이 이 나라를 공격시킨 거예요. 정말 한국을 지금 보수가 그 남한 정부를 보수가 공격시켰잖아요. 그렇죠. 이승만, 박정희 이렇게 내려왔네. 근데 그 이스라엘은 거꾸로예요. 이 나라를 진보가 건국했는데 시간을 흘러가니까 정치권이 보수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예. 검찰 측은 아직도 진보적이다? 진보가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그래서 자꾸 사실은 나타냐후는 그 뭐 헌법재판소 같은 좀 예. 약간 대법원 같은 예. 무슨 기관이 있는데 사법기관. 그 사법기관 자꾸 부딪혀요. 이해가 좀 되네요. 저 처음 들었어요. 이스라엘이 진보적 계열의 사람들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계속 극우화되고 있다, 보수화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 주셨는데 이거 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일단은 지금 가자지구 휴전이 지금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그 휴전안 이거를 뭔가 조건만 배제하면 되겠다. 이 추가한 조건 이건 어떤 말씀을 하면 됩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네. 3단계 휴전안을 얘기를 하면서 예. 이거 이스라엘이 찬성했으니까 하마스 느느만 받아들이면 돼 이러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휴전 협상 잘 돼가고 되고 있다라고 있었는데 지난 7월에 얘기를 했었는데 예. 문제는 중간에 네타냐후가 계속 파토를 내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집트하고 가자지구 사이에 필라델피 회랑이라고 있어요. 네네네네. 거기 이제 밑에 땅굴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밑에 디아 터널을 통해 가지고 하마스에 무기 공급이 되니까 네. 이쪽에 이스라엘 군을 계속 주둔시키겠다. 그래서 필라델피 회랑에 대한 주둔을 우리가 포기 못하겠다라는 조건을 건 거예요, 네타냐후가. 네. 그러니까 하마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걸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마스 측에서는 사실 서한 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이 엄청나게 수감돼 있거든요. 네. 그 수감자 뭐 빼달라라는 조건도 걸었다가 좋다. 우리 그것도 포기하고 니들이 얘기한 그 딱 바이든 미국의 휴전한 대로 갈 테니까 니들이 이스라엘이 추가한 조건 빼고 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타냐후는 절대 그걸 포기할 생각이 없는 거죠.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자 지금 시나르가 지금 공식적으로 하마스 1인자입니다. 입장을 표명했어요. 지금 첫 입장 표명 같은데 확고한 저항. 무조건 싸우겠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쟤는 항상 또 다른 얘기, 다른 뜻인가요? 항상 그런 거고, 좀 다른 그 하마스 지도자들과 다르게 네. 좀 정신적으로 저는 그렇게 건강한 사람으로 보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23년을 이스라엘 감옥에 보냈던 있었기 때문에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이스라엘 감옥에 보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 항상 하셨어요, 알파고가.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정도라면 야, 너 이스라엘 간첩이지 해서 네. 자기 동료를 제거할 정도의 사람이니까 예. 이분은 항상 확고한 저항,
죽을 때까지 저항, 네. 명예스러운 죽음. 예. 항상 죽음 자체를 너무 이렇게 좀 약간 성스럽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멘트들에다가 안 넘어가셔도 돼요. 근데 이 예. 전에 사실 이스라엘 측에서 정말 굴욕적인 얘기를 했어요. 저기 살려는 드릴게 인질 풀어줘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얘기죠. 쉽게 그러니까 보면 네. 시나르한테 너 가족이랑 네 지인들이랑 너 저기 뭐야 지하 터널 통해 가지고 무사히 가자지구 빠져나갈 수 있게 보장해 줄 테니까 인질들 다 풀어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대응하는 담당자가 미국 언론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네. 시나르를 정말 보기 좋게 망신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으면 나는 오케이 했을 것 같아. 오케이 이건 살 거다. 아유 풀어달라. 감사해요. 근데 중요한 건 예. 시나르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예. 이스라엘 그 감옥에서 20년 넘게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을 믿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설사 니들이 믿지 날 않을 것 같아. 살려준다고 네. 해도 이스라엘은 아니 한이에 어디서 죽였죠? 이란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요. 딴 데가 죽였어요. 이란에가 죽였어요. 그거잖아요. 예. 가자지구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해줄게라고 얘기했지 안 죽일게라고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언제든 보장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리고 물 밑에서 사실 이런 얘기가 오갔어야 되는데 드러내놓고 이 얘기를 했다는 더더욱 거는 믿을 게 못 된다. 당연합니다. 드러내놓고 시나르 흔들기, 시나르가 자기 목숨에 굉장히 연연하는 사람인 양 저는 그런 이미지 메이킹의 일환이라고 보는 시나르가 거죠. 기분이 안 좋겠어요. 이렇게 시나- 받아들이기도 뭐 한 거잖아요. 목숨을 걸고. 이거 하는 어떻게 사람이. 받아들여요? 아니 시나리오는 지금 안 보이는 거 아니고 시나리 예전부터는 지구상에 잘 안 올라가는 사람이고 가끔씩 지상으로. 이제 지상 네, 지구상은 뭐 예. 이제 지상으로 잘 안 올라가는 예. 사람이었고 가끔씩 이렇게 그분이 나름 자기만의 정보망이 있어요. 네. 이스라엘이 오늘은 좀 약간 무슨 공습하지 않겠다고 해서 틱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연설하고 그 영상을 찍고 영상 찍을 때는 야 이스라엘 나 여기 있어 욕하고. 죽이면 죽여 하고 다시 그 또 영상- 들어가고. 네, 다시 땅으로 들어가고 들어가고. 예. 그래서 이분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전설적인 모습에다가 좀 약간 취하는 거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딴 류의 말을 하면 안 받아들일 안 거예요. 받아지겠죠? 알겠습니다. 모욕하는 거죠. 좀 그렇게 느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럼요. 마지막으로 짧게 일본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하이. 예, 이건 뭐 우리 평론가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제 자민당 차기 총재 선거 네, 27일 지금 날이죠. 합니다. 오, 9명의 후보자가 나왔습니다. 네. 뭐예요? 많이 야, 나왔다고 다- 봐야 되겠죠? 그럼 나도 출마할게 진짜. 많이 나왔죠, 너무 많이 나왔죠. 왜 많이 나왔냐면은 그전에는 파벌이 있어가지고 그 파벌에서 이제 어느 정도 물밑 협상을 거쳐가지고 이제 내보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소다로 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파들이 비자금 스캔들에 의해서 거의 이제 가시적으로는 해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나온 건데 내가 진짜 해보겠다 하라고 나왔다기보다는 이제 점점 본인의 대중적 인지도를 올리기 위한 그 과정에 그러니까 그런 걸 그만큼 욕심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네. 그리고 그걸 굳이 숨길 필요 없이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나도 당연하죠. 이제 가능성 있다. 파벌 수장이 네. 꺼져 이거 아, 안 하거든요. 그래도 그냥, 9명이 나왔어요? 네, 나왔습니다. 원래 같으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고이즈미. 요 아들이죠, 고이즈미. 주니치로 예. 전 총리의 그리고 이시바 간사장인데 전 간사장인데 두 사람이 가장 좀 유력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같은 네. 경우에는 원래 여론조사하면 항상 1위를 해요. 음흠. 그런데 항상 총리에서 탈락합니다. 이번 5번째 출사표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총재 선거에서 국회의원, 그러니까 중의원들 367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자민당의 당원과 당후, 그러니까 자민당 후원하는 기업들의 모임이 있어요. 요거 똑같이 1차에서는 요 두 표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네.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같은 경우에는 내부표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외부 그러니까 대중들한테 인지도는 높고 인기는 좋지만 내부표가 없기 때문에 늘 탈락하는 거고요. 이번에도 역시나 여론조사잖아요. 네. 여론조사는 뭐 1, 2 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과연 내부적으로 얼마만큼 표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고이즈미 전 환경상이 조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렇습니까? 네. 일단 상케이 신문
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일본 정부하고 내통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뭐 이렇게 정당지 같은 자민당 정당지 같은 산케이가 고이즈미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기사를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쪽에서는 약간 이쪽으로 기울어졌구나.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이즈미 하면은 젊은, 그러니까 지금 자민당이 비자금 스캔들로 그리고 너무 오래됐고 노쇠한 느낌, 개혁적인 느낌이 없는데 고이즈미가 나오면서 개혁을 56번이나 외치면서 내가 당을 쇄신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하고요.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기 위해서 개헌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언론에서는 이 사람을 이시바 그 전 간사장하고 묶어가지고 마치 온건 개혁인 양 포장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크게 극우 쪽하고 다르지 않거든요. 극우다 이 사람도. 네, 물론 굉장히 극우적 성향을 드러내는 그 자민당 당원들 입장에서는 고이즈미가 성에 안 찰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뭐 그래서 젊기도 하고 좀 네. 약간은 좀 진보 펑쿨 색깔 뭐 이렇게 네, 하니까. 그러니까 일단 약간 바보인 척을 한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그래서 극우적 성향을 대놓고 들이대면서 아베 신조의 후계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요 사람들이 난립돼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들 사이에서 단일화가 이루어져가지고 붙으면은 약간 고이즈미를 흔들 수도 있는 있다.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럼 저는 한 가지 뭐 보충 설명하자면 저는 외신 기자 시절 때 산케이 신문 선배들이랑 좀 사이가 좋았거든요. 일본인 선배들이랑. 그분들이랑 받았던 느낌이 뭐냐면 정부의 기관지보다는 이 무식한 정치인들한테 우리는 앞으로 가할 길을 보여주는 지식인들의 집단. 가이드라인. 예, 왜냐면 본인들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면 정치인들은 잘 모르고 왜냐면 그분들 그 표심에다가 집착하고 뭐 근데 우리는 지식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보여주는 좀 약간 조선일보 같다니까. 그러니까요. 예, 하여튼 좀 약간 그런 거였는데 생각은 어쨌든 같이 가는 건 맞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라인에서 맞아요. 조선일보는 되게 비슷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산케이는 자민당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요. 그렇죠. 왜? 보입니다. 보도 지침을 내려놨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제가 받은 느낌 뭐냐면 이분들이 지금 이 동양이 다시 한번 좀 약간 전 세계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 미국이 이제 중동에서 빼고 여기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일본이 이렇게 너무 많이 정리가 갔다 왔다 하는 거는 그분들 입장에서 너무 불안해 보여요. 일본이.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이 좀 약간 아베 신조처럼 중간중간에 물론 아베 신조 끝나고 난 다음에 좀 흔들렸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베 신조처럼 최소한 6년, 7년 동안 잡고 갈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겠죠 아마도. 그래서 이분들 중에서 한 6년, 7년 잡고 갈 만한 사람이 당선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고이즘인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이제 추석 명절 이제 마치고 뵈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세계화 K 문희정 알파고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뉴스 인사이더 프라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생방송 라이브 끝나고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좀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 목요일에 그때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